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미국 증시가 마지막으로 상승하면서 산타 랠리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의 마지막 상승과 앞으로 올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3년 하반기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다른 채널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CNN 공포 탐욕 지수 11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58점 탐욕 구간으로 많이 반등을 했죠. 저는 공포 탐욕 지수의 추세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2년 하반기 저점 그리고 SVB 파산의 저점을 이은 이번 상반기 상승장의 하방 지지선이었거든요. 이거를 9월 25일 날 이탈하게 되면서 하락장이 확정되었었는데 11월 FOMC 이후에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11월 14일 이후에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S&P 500은 11월 14일 기준으로 반등장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70 이상이나 25 이하일 때는 강한 추세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25에서 75 사이에는 현 추세를 그냥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하방선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경우는 이 정도에서 끝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다시 75 이상의 극단적인 탐욕 구간으로 간 다음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반등이 시작된 이후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6월 FOMC 이후 나스닥 지수가 고점 이후 하락할 때 제가 고점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풋콜 레이시오라고 옵션 투자자들이 풋 하락과 콜 상승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비율이 낮을수록 상승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매수 구간이거든요. 당시 6월 FOMC 이후에 이렇게 지난 1년 대비 가장 최하점으로 풋콜 레이시오가 낮았었고 그만큼 상승에 모두 다 베팅하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때 이후로 반전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점점 감매수 구간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극단적 감매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충분히 콜의 비율이 많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역사적인 평균으로 봐도 지금 정도면은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가 갭상승하면서 급하게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큰 저항선을 뚫고서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의 단기 조정도 현재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장단기 분석을 해보면 지난 나스닥 7월 고점 전후서부터 하이먼 민스키 모델과 현재 나스닥 지수의 버블을 비교해드리는 영상 많이 올려드려서 구독자분들이나 영상 시청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 실선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하이먼 민스키 버블 모델을 그린 거고요. 여기 캔들로 보이는 차트가 나스닥 100 월봉이거든요. 시작은 2010년서부터라고 기록하면 이렇게 일치하는 구간이 많아요. 처음에 희망적으로 반등했다가 1차 상승, 그리고 1차 하락, 2차 상승, 2차 하락, 그리고 현실 부정 반등, 공포 툼의 하락 이런 식으로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전에 IT 버블 당시에도 정말 하이먼 민스키 버블 모델이랑 똑같이 모양을 그리고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이런 뷰를 수개월 전부터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다른 분석가들도 이렇게 겹쳐서 분석하는 분들이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이렇게 반등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면 아직까지도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따라서 바로 하락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스닥 일본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지난 2021년 나스닥 고점이고요. 여기가 7월 17일 나스닥 고점인데 이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상단 저항 추세선이 나오는데 현재 그거를 돌파를 했어요. 갭 상승하면서 돌파를 해서 다음날에도 지지를 하면서 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단기적인 나스닥의 지수의 반등이 저항선을 뚫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항선에서 횡보하면서 지지 반등한다면 올해 전고점은 물론이고 2021년 전고점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장기적인 롱보다
단기적인 상승에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거는 요번에 크게 상승하는 장에서 갭 상승의 한 날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갭을 아직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순간에 고점을 만들고 하락할 때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단기적인 추세는 나쁘지 않다. 장기적인 추세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조정과 하락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법은 주기적 자산 배분이잖아요. 이렇게 코스토네의 달걀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코스토네 달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7월 27일에 열린 8월 FOMC에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더 올리지 못하다가 11월 FOMC에서는 이제 금리를 거의 못 올릴 것 같다는 식으로 시장이 확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페드와치 기준으로 현재 다음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0%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지난 8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는 게 현재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이 코스턴의 달걀 그림에서 금리 고점 A는 8월 FOMC에서 끝났고 11월 FOMC가 지난 지금은 금리 고점에서 버블의 최고점으로 가고 있는 A에서 B를 지나고 있고요. A에서 B는 위험자산이 이 버블 사이클의 마지막으로 반등하는 구간으로서 마지막 상승인과 동시에 곧이어 크래시나 리세션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성장주와 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이 반등한다면 매도에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안전자산이 슬슬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미국 지화 금 달러가 현재 저점에서 크게 반등 못하고 있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A에서 B로 가고 C로 가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갈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미국채 금 달러를 모아두면 나중에 경제 위기 구간에서는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폭락을 하게 됐을 때 미국채 금 달러는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리밸런싱을 해서 온라인은 안전자산과 달러를 팔고 떨어져 있는 위험자산을 사면 이 사이클에 알맞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밸런싱을 한번 했는데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증시 비중을 2% 정도 낮춰서 현재 35에서 33%로 낮춘 상황이고, 미국 증시를 낮췄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33%는 보유하고 있고요. 제 컨텐츠를 올해 초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저는, 올해 초는 이제 A 전이었죠. A 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버블의 최고점까지 이르는 마지막 반등이 일어날 시기인데 그때는 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올해 초에 아시죠? 완전히 주식이 바닥이었잖아요. 상승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되게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반등할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너무 빨리 낮추면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등할 때 포모가 와서 마지막에 오히려 고점에 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이번 반등장마다 낮추긴 하지만 급하게 낮출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서서히 1년 동안 위험자산을 낮춰왔고요. 그리고 금리 고점을 대비하는 비율을 거의 상반기에 알려드렸었고 지속적으로 금리 고점이 언제인지 추적하고 지금은 버블의 최고점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거나 금리 저점이 오면 그때에 맞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기적 자산 배분 사이클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올해의 상승장과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까지 모두 다 어느 타이밍에 딱 온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를 염두하면서 비중 조절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큰 나침판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위에 단기적으로 주식이 오를 수 있다, 떨어지는 와중에서 단기적으로 오르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사이클에 알맞는 투자를 실전 투자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이 이 A, B 구간에서 많이 반등하면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33%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전자산보단 많아요. 안전자산은 30% 보유 중이고 대체자산 금은 25% 보유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매도한 위험자산은 금을 늘리지 않고 달러 현금을 킵하는 식으로 자산 배분을 했습니다. 산타랠리와 경기 침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순서대로 올 수 있거든요. 산타랠리는 별거 아니고 A에서 B 구간에 위험자산이 상승한다 했잖아요. 근데 마침 A에서 B
비가 하반기이고 크리스마스가 겹치는 날이죠. 그리고 11월 이후에 이렇게 또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니까 금리가 아직 인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첫 번째 인하하는 이 B를 지날 때는 다시 또 위험자산이 하락하거든요. 하락해다 반등했다가 크게 크래시가 나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라서 산타랠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큰 호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자산 쪽에서 먼저 반응을 시도하고 먼저 고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클이 좀 빨라서 그렇고요.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잘 보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는 순간에는 곧이어서 나스닥도 위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 2019년에도 비트코인은 중간 고점을 6월 달에 찍었거든요. 2019년 6월이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8월에 했으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 찍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그때 B에서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또 올랐거든요. 다시 올랐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흐름이 달라요.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죠. 산타랠리 A에서 B 구간에 올 수 있는데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반등하니까 비중 조절해서 이익 실현하면 좋다는 거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B를 지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성장주와 가상자산의 조정이 시작되지만 가상자산의 조정이 먼저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가 나중에 시작되고, 가상자산은 여기서 완전히 폭락해서 다음 경제위기 이후에 연준이 통화정책을 바꿀 때 급상승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바닥을 다질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이 기간에도 의외로 오르면서, 지금도 나스닥이 되게 강하잖아요. B 때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좀 더 오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으로 갔던 게 지난 사이클의 모습이에요. 그게 2020년 전후의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될 것 같고, 저는 2019년 동안 A에서 B 구간 동안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을 모은 다음에 경제위기를 안정적으로 해칭했죠. 제 메인 포트폴리오는 코로나 위기 때 일주일 마이너스 3%가 됐다가 계속해서 플러스였거든요. 그때 레이달리오의 올해도 포트폴리오도 마이너스 17%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레이달리오는 그때 왜 그랬냐면은 현금의 비중이 적어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현금 비중이 10% 있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수익이 좋았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A에서 B 구간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때 2020년 3월에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상상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제 투자의 기준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위기를 대응했을 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경제위기를 알맞게 대응한 게 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면 경제위기가 안 올 것 같잖아요. 뭐가 어떤 식으로 올지 전혀 상상이 안 되죠. 내년 상반기에 올 수 있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그거를 이럴 시기에 준비를 해놔야 정말 허를 찌르는 경제위기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제위기가 왔구나 했을 때는 이미 다 폭락해 있고, 그때는 이제 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폭락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근데 재밌는 게 2020년대랑 지금이랑 좀 시기상으로 비슷해요. 그때도 산타랠리 이후에 2020년 1월에 고점을 경신한 다음에 1월 중순서부터 힘이 빠지더니 2월에 하락 시작, 그 다음에 3월에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도 시기가 월별로 보면 약간 비슷해서 내년 초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반등을 해줄 것 같아요. 산타랠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2020년 초반에 2019년 동안 주식시장이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서 2020년에 주식시장을 다 상승할 거라고 봤거든요. 하락할 거라 본 증권사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2020년에 4차 산업을 바탕으로 한 대세 상승장,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면서 책도 많이 나오고 3%에서도 엄청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폭락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산타랠리로 월말에 올려주면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기가 터지면 시장에서는
보면 하락에 베팅하는 자, 상승에 베팅하는 자가 있잖아요. 위기를 준비하는 자 입장에서는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 산타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오르면 오를수록 조심을 해야 되고, 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에서의 자산 가격 흐름 알려드리면서 오른 건 떨어지고 떨어진 건 오른다 했잖아요.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상시적으로 하시는 게 이번 구간에서 큰 손해 없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기 침체가 다가온 여러 가지 지표들과 증거들이 보이고 있다고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알려드린 적도 있고, 지난 시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요번에는 또 실업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업률이 최저인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실업률이라는 건요, 버블의 마지막 구간에 제일 경기가 버블이고 잘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그때는 실업률이 적어요.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팽창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실업률이 적겠죠. 근데 경기가 침체되고 쪼그라들수록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률 지표를 볼 때는 지금이 최저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실업률이 얼마나 낮은가 보다 급반등하는 추세로 변경되나, 추세가 반전되면서 급하게 오르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왼쪽의 편은 노란색 선이 실업률이고요. 여기 보이는 캔들이 나스닥 지수예요. 여기 선으로 표시된 게 경제 위기 구간이거든요. 보시면 실업률이 최저였다가 급하게 오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죠. 실업률이 저점에서 급하게 오를 때 주식시장 폭락했죠. 실업률이 저점에서 오르니까 주식시장 폭락, 실업률이 저점에서 오르니까 주식시장 폭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70년대서부터 위기 구간을 다 적어놓은 건데요. 최근에는 IT 버블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잖아요. 2001년과 2007년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때 보면 IT 버블 때도 실업률이 최저 구간에 있다가 반등하면서 경제위기 터지고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 때는 팬데믹이라서 이렇게 올랐다 떨어진 거지만 지금은 어쨌든 거의 최저점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조금 머리를 올려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실제로 주식시장도 저점을 못 높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걱정이 당연히 되는 거죠. 좀 재밌는 게, 제가 최근 상황을 1970년대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1970년대에 두 번째 CPI 피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피크가 세 번 있었는데 CPI가 올랐다가 1차 고점 떨어졌다가 2차 고점 떨어졌다가 3차 고점 이렇게 3번 올랐단 말이에요. 3번 올랐는데 경기 침체가 3번이 왔는데 그중 2번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어요. 그게 1차 하락, 2차 하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면 하락은 했지만 급하게 반등하고 전고점도 바로 높였어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때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니까 하락이 거의 안 일어났죠, 주식시장이. 왜냐면 주식시장이 70년대 10년 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올랐다가 지금 눌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CPI가 한번 올랐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2차 피크가 오냐 안 오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온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는 2021년서부터기 때문에 70년대 여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2022년도에 30% 정도 떨어졌잖아요, 미국 주식이. 근데 요때 1차 하락 때 S&P 500이 37%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나스닥이 30%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하락의 구간이 시기상으로도 이때도 70년대 초반이고 우리도 22년이라서 2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비슷하고 지금 경기 침체 다음에 오는 게 2024년이나 5년 보잖아요. 저는 4년 초반으로 보고 있는 쪽이고. 근데 예전에도 보면 2차 경기 침체가 이때 CPI가 두 번째 피크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온 건데 이때 날짜가 74년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지금도 2024년이 위험하다 보고 있는데 이때도 74년. 근데 이때는 얼마나 하락했냐면요. 전에 알려드렸지만 50%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50%.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서 고점 대비 30% 떨어진 게 이 37% 떨어진 1차 하락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약 2차 하락이랑 비슷하게 떨어지면 이 고점에서 50%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하락도 있을 수가 있다. 50% 떨어지면 거의 코로나 저점 정도랑 비슷해지거나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이먼 미스키의 버블 그래프에서 공포 투매 구간이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하시고 이번에 주식시장 반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는 쪽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는 대량 해고를 동반하잖아요. 말로만 경기 침체된다, 뭐 주식시장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회사들이 망하면서 실업자들이 양산되잖아요. 아까 실업률 폭증하는 거 보셨죠. 근데 지금 현재 은행 위기가 좀 있고, 은행 위기가 오는 게 금리 인상 때문에 온 거잖아요. 미국채 미실현 손실이 실현이 되면서 시티뱅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위기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시티뱅크가 좀 더 차트가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고요. 근데 이게 지금 18일에 뜬 건데 다음 주 월요일에 1차 대량 해고를 시작할 예정이래요. 수만 명을 해고할 거라 하네요. 시티뱅크의 차트를 오른쪽에 보여드리면 이게 장기 차트거든요. 시티뱅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추세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했죠. 이때서부터 이미 시티뱅크뿐만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뭐 글로벌 IB나 뱅크들 다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은행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반등을 조금씩 했지만 과거 대비해선 정말 초라한 반등이죠. 반등하면서도 지켜주는 지지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켜주는 지지선이 이번에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진짜로 대량 해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이런 분위기가 날 수 있다. 우리가 IMF 겪었을 때 30대 대기업에서 17개 대기업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대량 해고가 많이 일어났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대량 해고도 동반이 된다. 요 은행위기 초반에 2022년 하락장 때 IT 회사들이 많이 해고를 했죠. 이제는 대형 은행이 해고하는 시기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요번엔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개인 부채와 국가 부채 모두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문제 얘기하면서 뭐 다중채무자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연체율보다는 이자율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자율이 현재 21.2%까지 올랐대요. 근데 이게 1994년부터 본 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래요. 여기 푸른색으로 표시된 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이때가 IT 버블이에요. IT 버블 때 18.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폭락이 있었죠. 경기 침체 오면서. 그리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상승해서 신용카드 이자율이 9.6%까지 올라오면서 경제 위기 왔었거든요. 그리고 17년, 18년에도 이때 조정장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아마 중국 위기 이후에 미중 무역전쟁 시작되면서 마일드하게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때도 8.2%에서 고점 찍고 떨어지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상반기까지는 17%, 16%까지 올라서 거의 IT 버블 수준으로 올랐는데 지금 최신 데이터가는 21%까지 평균 이자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에. 미국에서도 이제 하위 어려운 분들이 신용카드로 빚을 낼 텐데 그분들이 이제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있다. 그럼 이게 신용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국가부채도 문제예요. 미국 부채는 연간 이자 비용이 현재 1조 2,70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게 불과 2년 전에는 4,500달러였대요. 2년 만에 128%나 이자가 증가한 건데요.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니까 빚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오지도 않았는데 2년 동안 증가한 게 128%다. 그래서 현재 2024년에는 35조 달러의 총 부채가 있대요. 부채 늘어나는 게 이렇게까지 점프한다는 거예요. 부채에 대한 이자가. 연준이 연착륙을 하는 게 정말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레이 달리오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의 부채 사이클이 어떤 특이점을 지났다고 얘기했거든요. 특이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하던데 빚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불어나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데이터만 봐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과연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듯이 연착륙되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 예상 실적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19개월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사이클 투자로 봐도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경기 침체라는 큰 고비를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번 나스닥 상승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